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오늘 이럴 때 이런 법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세간의 화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범죄심리학자와 문화평론가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사건은요. 2005년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무려 5명을 살해한 여성 사이코패스, 일명 엄여인 보험살인 사건. 최근 연일 보도되는 범죄 뉴스에 가뜩이나 마음 불편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 범죄자는 어떤 심리가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해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 범죄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까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여인 보험살인 사건의 범죄 심리 분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염건영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대중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남자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요즘 저는 정말 무서워서 뉴스를 못 볼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좀 험악한 사건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가족 구조 자체가 좀 해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간의 교류,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인성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켜줘야지 이런 극악한 범죄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최근에 보시면 일단 뭐 학력 위주 사회나 또는 뭐 목적만 달성하면 수단은 정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방식들의 어떤 그 교육 내용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이 그 OECD 가입 국가만 놓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사용제도 뭐 존폐와 관련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극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살인범죄나 이런 극단적인 유형의 연쇄범죄를 저질러도 나에 대한 처벌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들이 이러한 강력범죄나 정말 엽기적인 범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대중 심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행복해져야 돼.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뭐 다른 사람의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보다도 내가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건데 그 돈을 버는 과정도 그냥 수단과 방법 뭐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은 건 좋으면 된다. 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 간의 그런 재산 다툼, 심지어는 이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자신의 보험금을 위해서 가족을 해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나 위주, 개인주의 어떤 극단화, 이기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까지도 이 폐륜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족 간에도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범죄들이 갈수록 더 잔혹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게 피해자가 어느 만큼 다쳤거나 상했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잔혹성을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구나 수단에 있어서 어떤 흉기나 둔기들을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놓고 잔혹성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범행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이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하면 그러니까 사체를 훼손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잔혹성이 좀 심해졌다고 봐야겠죠. 즉 19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살인범죄 일반적인 패턴은 사체를 그냥 현장에 방치하거나 또는 뭐 자수하거나 또는 굳이 하면 뭐 산 같은 데다 버린다던가 요 정도 선에서만 보통 살인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사체를 좀 심하게 훼손합니다. 방송에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훼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살인범죄라는 결과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사후의 어떤 시신을 훼손하는 것들은 그 사체도 인격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격까지도 극단적인 말살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사체 훼손 행위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어떤 그 흉폭성이나 잔혹성들이 좀 심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이제 그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사체가 발견이 되면 범인은 거의 100%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학 수사의 진보에 발맞춰서 범죄자들도 본인의 범행을 은닉한다던가 사람이 그냥 실종된 걸로 끝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잔혹성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사건,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2005년 2월 17일 한 여인이 화상병원 계단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강남경찰서에 체포되어 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이 여인은 조사받는 중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데요. 놀란 경찰은 그때마다 여인을 업고 병원으로 가지만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바로 그녀가 엄여인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동생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저 형사님,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엄여인의 엄마와 오빠는 아나 봉화지겸으로 양쪽 눈을 잃었으며 동생인 자신은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실명과 관련해서 병원과 보험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죽은 전 남편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첫 번째 남편은 아나 봉화지겸으로 실명한 사고에 의해 화상을 입고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한 달 뒤 엄여인과 결혼한 두 번째 남편 역시 아나 봉화지겸으로 실명한 뒤 화상을 입고 사망하고 맙니다. 와, 사건의 개요만 읽었는데도 저는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부터 좀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이 사건을 언제쯤 하셨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예. 저는 사실 또 이제 평범한 그런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저도요.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따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검은 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있거든요. 어떤 근데 영화인가요? 일본에서 원작입니다. 그런데 아마 1997년에 소설로 먼저 나왔고요. 그것이 영화화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이제 황정민과 유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보험사정관이 어느 이제 그 보험 관련 사건을 이제 맡게 되는데 5명이 이제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그 부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들을 이제 상해 살인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쁜 여인이고 또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보험 이제 조사관이 실제로 그 진실을 밝혀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가족을 훼손하거나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엄여인이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모방으로 이런 이제 사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나봉화증염이라는 질병이 나와요. 엄마, 오빠의 눈을 멀게 하고 동생은 화상을 또 입게 했는데 이 아나봉화증염 혹시 아셨어요? 사실 저는 익숙한 단어와 낯선 단어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안화는 잘 모르겠고 이 봉화지겸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 보면 군화를 신게 되잖아요. 군화가 좀 너무 꽉 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바깥 활동을 할 때 이게 부비적 접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습기가 들어가는지 비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좀 방치하게 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겠고 심지어는 이제 실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눈에 발생한다는 근데 이제 그것이 눈에 발생했다는 것이니까 결국 눈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썩어가서 나중에는 실명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 지식뿐만이 아니고 의학적 혹은 다양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능범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가족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일단 그 첫 번째 남편과 재혼한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사망 원인은 화상에 의한 감염 폐혈증으로 사망한 걸로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남성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여성도 1대1로 남성과 대적해서 물리력, 즉 무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이건 쉽지 않은 어떤 규모의 사이즈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면
전후좌우가 어디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게 아동이라 하더라도 성인 남성은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안화봉화지검을 통해서 보험금을 타내고자 할 목적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받고 났더니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돈 버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오빠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까지도 실명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본인 도와준 이웃한 가족에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대체 이 엄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네. 저는 그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이게 수사 과정상에서는 경찰에서는 허위라고 처음에 봤는데요. 뭐냐면 마약 중독이다 내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시에 이제 국과수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필로폰이나 우리가 아는 뭐 대마초와 같이 아는 보편적인 마약류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검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후에 이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종 마약이었습니다. 당시에 2003, 4, 5년도에 네. 프로포폴 아시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식으로 마약으로 지정이 안 된 물질을 계속 쓰다 보니까는 그 진단에는 안 나왔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진한 소비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명품을 사기 위해서 탕진했다기보다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투여를 해야 되고 이 약물 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살해하는 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목적 달성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네. 자, 엄여인 그녀의 만행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3살배기 아들 때문에 엄여인은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 또 사건이 생기는데요. 아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 전 씨. 엄여인에게 병원비와 유흥비 등 1,800만 원을 절취당하고 얼마 뒤 안화봉화지검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살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 집에 머무는데요. 그 집에 불을 질러 결국 주인 아저씨는 사망하고 아주머니와 딸은 화상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여인은 또다시 그 화상병원 계단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서에 잡혀온 뒤에도 그녀는 증거를 대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다 시간이 지나며 초조함과 불안감에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연쇄살인범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연쇄살인범 맞습니다. 그렇죠. 왜 살인을 못 멈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보험범죄는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제가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교묘하게 죽이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로부터 수사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 제가 볼 때는 쾌락을 느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금전적인 금원만 목적으로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한 명만 살인하고 돈을 얻은 다음에 그냥 그만두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아이 둘도 사망했잖아요. 첫 남편의 아이, 둘째 남편 아이도 불명예 사유로 사망을 한 거거든요. 경찰에서 사실 이 두 아이도 엄마가 죽였다고 봅니다. 아, 둘째 두 번째 아이도 그렇고 했군요. 첫 번째 사고로 죽은 아이도 치료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2명도 전부 다 엄마가 학대를 하거나 공격을 해서 사망을 한 사건으로 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살인 혐의에서 빠진 사건이거든요. 보험범죄는 하나의 수단, 도구였을 뿐이었고 실제로 이 여성이 원하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죽여가면서 자기 어떤 그 살인의 어떤 트로피 있잖아요. 그 어떤 상을 계속 타내기 위한 노력했던 정말 악질적인 연쇄살인범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잡히지 않고 아직까지 사회를 활보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사실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지능으로 완전 범죄를 노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보험 관련 범죄로 이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특정인을 이제 살해해서 그 돈을 자기가 이제 취하를 한다는 건데 결국 뭐 남편을 죽이고 2억 8천만 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눈을 멀고 또 총 합해가지고 한 6억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니까요. 한 5년 정도 기간에 한 6억 원 이상의 돈을 완전 범죄를 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법기관들을 다 따돌리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사기 혹은 보험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면서
돈을 취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도 능히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범죄자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단어도 쓰지만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래서 범죄를 이제 낱낱이 이렇게 밝혀주는 것 이런 노력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엄여인이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이코패스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사실 사이코패스도 있고요. 소시오패스라는 단어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시오패스와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좀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해쳤을 때 이 생명을 해친다는 그런 생각들은 별로 없고 네. 동물과 인간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사이코패스라고 되게 이야기하고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아요. 살인인지 아니면 폭행인지 아니면 뭐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수단을 취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시오패스하고요. 사이코패스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아까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지능적이고 플랜을 짜고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어떻게 피드백돼서 자기가 돌아온지를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 6년에 걸쳐서 자기 계속 플랜을 짜왔던 것이고 또 수사관에 불러갔을 때는 또 그에 맞춰가지고 각본대로 또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아주 악질적인 요소들이 좀 중첩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교수님도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 당시 프로파일러나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투입된 분들은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거의 만장일치로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맞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뭐 칼로 공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이게 무슨 큰 살인이냐 스멀스멀 앓다가 죽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큰 죄는 아니다 이런 식의 아무런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흉기만 안 들었지 사이코패스적인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거는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 아시겠지만 그 연수구에 그 고등학생이 그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순식간에 그 학생을 잡지 않았으면 공범도 있었습니다. 사치유기하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도 잡히지 않았으면 엄여인과 같이 추가적으로 또 다른 꼬마 아이들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았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네. 여기에는 뭐 어떤 의도나 심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엄여인 사건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토탈 시리얼 킬러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 토탈이라는 건 전체 다란 뜻이고요. 시리얼 킬러는 이제 연쇄살인범이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연쇄살인범 보면 한 명을 살해하고 그 사람 관계된 사람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존 연쇄살인범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이면 여성을 연쇄해서 살해했지만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연성 있는 사람을 여럿을 죽이는 게 아니고 표적을 잡아갖고 하나 살해하고 또 다른 표적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남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그 다음에 본인을 보호해줬던 집에 또 불을 질러갖고 그 남편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온 사람이면 전부 다 그 가족까지 몰살을 시켜야 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과거의 방송이나 분석에서 놓쳤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극형에 처해야 되는 아주 나쁜 범죄자입니다. 네, 죄송한 얘기도 아니죠. 네. 당연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시청자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영화 속에나 나온 것 같은 현실, 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그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현실이 더 리얼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처음에 어떤 징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 제도 혹은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다. 그 주위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웃이라 하더라도 좀 더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을 때 이런 범죄자들을 걸러내고 배제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봐서 나는 나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태도들이 이런 범죄를 좀 창궐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5명이 어쨌든 관련돼서 사망을 했고 또 실명을 하거나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이 여성이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사형제 폐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목숨을 여러 명을 앗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수용자의 인권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목숨을 빼앗는 극형은 우리가 배제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도 목숨을 부지하고 국가에서 밥을 먹이는 상황이 지속이 됐을 때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 심리적 예방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논란을 계속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다수의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가 무기징역 이상의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겠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엄여인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엄여인은 내면에 정말 다양한 인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보다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는 상황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범죄 심리 전문가, 문화평론가와 함께 엄여인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도 그리고 사회의 피해로 인해서 이같이 마음과 성격에 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과 조금 더 소통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세상은 분명 조금 더 따뜻해지고 또 살기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시도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는 사업가 최대세 씨. 대세 씨에게는 성공하면 반드시 사고 싶은 꿈의 외제차가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꿈의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기종은 한국에서 모두 판매가 돼서 한 달 정도 기다리신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10년도 기다렸는데 한 달을 못 기다리겠어요. 하지만 차를 주문하고 나니 시간은 더디게만 갑니다. 그렇게 10년보다 더 긴 듯한 한 달이 흐르고 드디어 차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차 많이 파세요. 이래서 사람들이 성공해서 좋은 차 타려고 하는구나. 이야, 잘 나가네. 이제부터 넌 내 애인해라.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며 도로를 달리던 최대세 씨. 그런데 이상하네. 지금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왜 계기판에는 속도가 계속 10으로 나오지? 이상하네. 뭐야? 계기판이 고장난 거잖아. 최대세 씨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내가 진짜 10년을 벼르다가 산 차인데 어찌 계기판이 고장난 차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확인도 안 해보고 차 팝니까? 저희가 확인할 때는 괜찮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계기판도 신속하게 새 것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네? 계기판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신다고요? 그럼요. 새 것으로 교체해드려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차를 받은 지 하루가 됐어요? 이틀이 됐어요? 새 차로 바꿔주세요. 차의 다른 곳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차의 계기판만 수리해준다는 회사 측. 계기판이든 뭐든 첫날부터 고장이 발견된 차는 불안하니 새 차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최대세 씨. 법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번
첫날 고장난 계기판은 다른 고장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므로 새 차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2번. 다른 곳에는 문제가 없고 계기판의 문제는 경미한 것이므로 신차 교환은 무리한 요구다. 네, 정답은 2번. 신차로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하자 없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새 물건으로의 교환이 다소 제한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차를 사는 사람은 하자가 경미해서 수리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반면에 파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차로 교체를 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차로의 교체 요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세 씨는 신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계기판의 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